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는 1.08%, 나스닥은 0.88%, S&P 500은 0.98%, 그 다음에 러셀은 2.83%로 상승됐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됐죠. 자, 아침장이 좀 떠서 올라갔죠. 윌리엄스 일단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하겠다. 자, 그런 의지가 좀 있어서, 자, 그렇게 했다가 좀 하락되면서 다시금 반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일어났던 이유는, 자, 풋옵션 거래가 많았는데, 풋옵션 청산으로 해서 좀 반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장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장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장세는 좀 펀더멘탈보다는 알고리즘 매매, 그 다음 옵션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어제 오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두 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S&P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장에는 그냥 쭉 밀어버렸죠. 이렇게 쭉 밀어버렸고, 오늘 장은 아침장에서 좀 많이 밀었다가 다시금 반등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요 마찬가지고 S&P도 똑같이 움직였죠. 자, 그랬던 이유는, 자, 어제대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옵션이 있었습니다. 옵션. 즉 말해서 풋옵션이 있었는데, 풋 자체가 상당히 여기 많이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833만 건, 여긴 603만 건 정도로서.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이유는 풋 정리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락이 상당히 심했죠. 왔다 갔다 한 장세가 상당히 심했던 것이 결실적인 요인이었다. 즉 말해서 풋옵션을 일단 지금 청산으로 해서 주가가 좀 반등된 거지 적극적으로 반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이런 것들도 거의 다가 시스템으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리즘 매매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는 펀더멘탈로서 장이 완전히 돌아 나갔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안 좋았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자, 엔비디아 안 좋았죠. 자, 그 다음 브로드컴 안 좋았죠. 그 다음 AMD가 안 좋았죠. 그 다음 또 마소가 안 좋았고, 그 다음 또 보시면은 오라클이 안 좋았죠. 자, 요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픈AI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의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이유가 오픈AI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모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대항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 구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글이 이런 것들과 지금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만 잘 나가고 있고 빅테크 중에서는 나머지는 잘 안 나가는 모양이 있다. 물론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건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좀 나가는 편에 있고, 테슬라도 아직까지는 매수 매도를 갖다 결정하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오늘 장에서 한몫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월가는 지금 AI 거래와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음은 속에서 추수감사절 주간에 진입했다. 다음 주가 일단 추수감사절이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장이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간대도 또 상당히 중요한 다음 주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을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좀처럼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다음 주에는 특별히 단축된 휴일이 있는데 목요일에 문 닫고 금요일 날은 반나절만 엽니다. 자,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2월 달을 본다면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달이지만은 AI 강세장이 진정이 되고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치솟았다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달 초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즉 말해서 6개월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정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틀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 닫고 그다음에 반나절만 여니까 거래량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또 12월에 페드의 회의 전까지는 주요 촉매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다음 주가 상당히 일단 좀 험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 더욱더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시장의 우려를 더욱더 키웠던 것은 목요일에 우려스러운 하락이었죠. 큰 폭의 하락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하락했던 이유가, 자, 가장 좋게 생각했던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든지 그런 때 보형이라든지 그런 때 불안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 금리 인하를 갖다가 안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가가 큰 폭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위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장 후반부터 시장에서 좀 반전이 있었고, 특별히 뉴욕의 연준의 의장 자체가 윌리엄스죠.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아침에 장세가 좀 좋아지면서 오늘 장도 큰 폭의 좀 반등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목요일 움직임 이후에 이 정도의 규모의 반전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엔비디아의
있는데 주가의 실적 발표에 상승세를 수익 실현의 기회로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가가 그렇게 상승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따라 붙어야 되는데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장세가 그렇게 불안하고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시장이 더 깊은 조정의 시작이라면 12월의 연준의 결정은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만약에 금리 동결이 결정된다면 자본 비용이 주식 가치 평가에 또 다른 역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자체를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가 만약에 동결됐을 때 자, 고를 땐 또 한 번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 됐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결이 안 되고 만약에 금리가 일단 한번 내려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주가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기회를 활용해서 또 물량을 갖다 틀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일단 금요일 정오 무렵에 시장이 연준의 12월 10일에 자, 마지막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갖다 0.25% 인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높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한번 뛰면서 풋옵션 정리가 많이 일어났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페드와치에 따르면은 요번에 일단 그렇게 완화 정책 가능성이 돼서 75%를 이야기했는데 일주일에 목요일에 39%, 일주일 전에 44%보다 훨씬 더 상승한 수치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갑자기 한번 주가가 뛸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불확실성을 가중시킨 것 자체가 정부의 경제지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투자자들은 노동통국 BLS가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취소함에 따라서 연준이 다음에 금리 결정 이전에는 주요 물가 상승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BLS가 당초 12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 있었는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준의 결정 이후인 12월 18일에 발표될 것이다. 자, 그렇게 발표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깜깜하게 데이터 없이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로서 강세론자, 약세론자 모두 다가 다음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AI 투자에 수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사실이 AI 버블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몇 주 동안에 커져왔죠. 자, 그로 인해서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고평가된 시장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ME 페드와치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자주 보는데 3.5에서 3.75 있죠. 그것이 오늘장에서 한 70%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70%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그렇다면 하루 전에는 얼마 있냐면 하루 전에는 39.1%, 자, 39% 정도 됐던 것이 70%로 하루 만에 이렇게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갑자기 높아졌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장 중반에 한 번 더 뛰면서 풋옵션 정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주일 전에는 한 44.4%였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98%였죠. 상당히 많았는데 그만큼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조금은 기대치가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하이퍼스케일러 있죠. 자, 얘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얘들 때문에 얘들을 갖다 돈을 갖다 빌려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요 얘들의 이자 인터레스트 거기에 대한 이익이 많이 일단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는 중소형주가 일단은 아무래도 이익에 따라서 러셀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쪽에 다 금리에 물려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강세 유지하고 있다. AI 혁신적인 잠재력, 그 다음 회복력이 있는 미국의 경제 확장, 고소득의 쇼핑객 덕분에 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엔비디아와 고용 보고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이번에 매도세, 자, 이런 것들은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목격했던 시장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었다.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뛰면은 계속해서 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잠시뿐이고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매도세, 그 다음 회복세가 반복이 됐다. 이전에는 매수 랠리 그런 매도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최저로 전환됐다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이제 상승의 추세로 전환됐고 하락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말은 상당히 제가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말인데 캐리 스톡턴 같은 경우에서도 다음 주에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가는지 자, 그걸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비트코인 안에 시장의 비밀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KD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 주에 시장 반등의 핵심이 비트코인인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선행지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행지표를 나타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 안에 레버리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는 지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 레버리지가 엄청납니다. 50배, 100배 뭐 이런 것들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비트코인 시장인데 그 시장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말은 유동성이 다시금 살포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럴 때 일단 주가는 달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유동성을 지금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헤지펀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장세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헤지펀드인데 헤지펀드 안에서 돈이 들어올 때 다시금 시장은 달릴 수가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어디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냐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이 돌아 나가서 장이 반등이 될 때가 주시장이 다시금 갈 때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 역시나 인공지능 주식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위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위험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같이 가는 주식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톡턴 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추수감사주는 보통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매도 과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다음 주 시장이 열세를 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9만 달러 초반대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지지선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하락세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시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 200일선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고 있다.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뭐 끝났다 이렇게 보긴 힘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거 자체가 완전히 쌍바닥으로 다시 완전히 올라가느냐. 자, 그게 일단 다음 주에 좀 달려 있는데 자, 아무래도 조금은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과매도권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누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자체가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쯤 일단은 반등이 될지가 관건인데 자, 그나마 일단 요 8만대 있죠. 그래서 가장 낮게 내려온다면 7만 4천까지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요런 하락세가 어느 정도는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일단 하락세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다시금 올라가려면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게 돌아 나가는 시점이 아무래도 주가는 다시금 반등돼서 가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결론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결론 유동성이 공급에 대해야만이 갈 수 있는 장세가 지금의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폭락 자체가 주시장의 약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82,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도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 약세 속에서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상 최대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약세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일단은 내려오고 있다. 지금 이제 YTD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좋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톱니는 시장이 급락했는데 따른 5가지 이유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요거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유동성 지표인데 요 웰스파고에서 나타났던 자료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 지표 자체가 상당히 2022년도 이후부터 이때 많이 내려왔죠. 자, 그와 더불어서 유동성이 상당히 내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만이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 즉 말해서 유동성이 조금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들어오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말해서 상관관계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QQQ 있죠. 자, QQQ ETF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가 0인데 자, 여기가 평균인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죠.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없을 때는 상당히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일 때 상관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야 QQQ가 가고 QQQ가 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이 갈 수 있다. 자, 그만큼의 상관관계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QQQ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만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QQQ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하고 상관관계죠. 그래서 지로다 이럴 때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가면 아예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이다 했을 때는 완전히 동일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한 0.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QQQ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같이 일어나고 있다.
있다. 상관관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Q2Q 요 지수 자체가 가야만이 주가가 자, 비트코인도 달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 QQQ 안에 있죠. 자, 그렇다면 QQQ가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0.7 정도 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관계에 있다. 자,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비트코인이 향방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좋은 지표가 유동성의 수준의 변화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웰스파워가 추적하는 것과 동일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인데, 자, 유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냐 했을 때는 지금의 은행 시스템의 지준금이 있죠. 지준금, 지불준금이 지금 감소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 연방준비은행에 지금 지준금이 없으니까 유동성이 당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 하룻밤에 지금 담보부 대출금리 있죠. 소파금리인데 이 소파금리하고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스프레드가 많이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다. 스프레드가 늘어난다는 말은 금리 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겠죠. 금리 차가 많이 나면 돈을 안 빌리겠죠. 당연히 일단 지금 이제 너무 많은 금리 차가 나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좁아져야만이 아무래도 빌릴 때 훨씬 더 유리한데, 우리가 정권 수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정권을 내가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적어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죠. 수수료가 이렇게 비드하고 에스크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거래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현재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 QQQ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웰스파고의 고노준 있죠. 이건 한국분입니다. 그의 팀은 2026년도 초까지 미국의 유동성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4월부터 또는 그보다 빨리 매달 한 $250 규모의 단기 국채를 갖다가 매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보유 채권의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롤오프 중에 하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런 말입니다. 자, 1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QT는 이제 중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QT는 그만두겠다. 양적인 긴축은 하지 않겠다. 자, 근데 아직까지 유동성이 바로 들어오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적어도 연준이 4월부터 그보다는 그 이전부터 좀 빨리,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1월달 아니면 2월달부터 시작해서는 QE를 갖다가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바뀐 5월달부터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적극적으로 QE에 가담할 가능성이 많다.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풀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되고 QE가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단은 우리의 거품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거품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때 되면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일단은 허무하게 모든 것이 젖을 때, 자, 그럴 때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실질적인 상승장, 정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버블이 올 때는 그때가 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런 건데,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0일까지 있죠. 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안 좋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은 헬스케어 있죠. 그 다음에 컨슈머 스테플러스, 그 다음에 에너지 있죠. 이렇게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로 장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1%, 1.5%, 5% 정도로 장이 움직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이 안 움직인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안 좋았던 걸 보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 이런 것들이 8%, 9%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지수 자체는 좀 내려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까지 다 빠져버리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완전히 시장이 끝났다. 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쪽으로 자금이 도피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장세가 그렇게 완전히 시장이 일단 나쁘지는 않다. 이런 것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서 장이 완전히 꺾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이 다 꺾여버립니다. 자,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씨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살아남았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애플이 좀 살아남았죠. 1.4% 정도 마이너스를 했고, 물론 하락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이 일단 2.9%로 상승을 많이 했고, 그 다음 벌크셔 해스웨이라든지 일라일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했죠. 특별히 일라일리가 한 21% 헬스케어의 대장주로서 많이 상승했다. 자금들이 다 일로 갔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종목들 있죠. 자, 엔비디아 10% 정도 하락을 했고, 마소가 일단 7.4%, 그 다음 일단 아마존이 11%, 그 다음 메타가 9%, 그 다음 테슬라가 13%로서 거의 다가 하락을 하면서 오버찍 있잖아. 알파벳 요거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자, 많이 올라왔던 데 대한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좀 다가오지 않겠는가. 자, 그것이 비트코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CD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동물적인 충동을 제점하지 못하면서 S&P 500은 롱 거래를 중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크게 못 올라와서 아무래도 S&P 500의 주가가 그렇게 뛰지 못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인공지능 버블이 최대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S&P 500에 대해서는 잠시 일단 숨을 돌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했던 목요일 날에 블루포스트급의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다는 것들. 엔비디아 주가가. 자, 그랬던 것은 시장 열광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뛰면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올라갔다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버블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타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버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버블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버블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품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강력한 분기 실적이 야성적인 충성을 되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게 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아직까지 예상했던 만큼은 높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그렇게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최대 5%까지 상승 후에 3% 이상 마감을 했지만 8%가 지금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시장 전체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AI 업계에 대한 건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 실적 자체가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빅테크 중에서 지금 시장 실적 발표 후에 올라가는 종목은 지금 구글 말고는 전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빅7 자체 있죠. 빅7의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다 내려가고 있다. 즉 말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좀 쉴 때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차익 실현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버블은 오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가가 조금 내려왔다 해서 여기가 바로 저점이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기는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AI 거래에 대한 낙관론 감소, 그 다음에 금리 전망에 대한 이례적인 약세,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좀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미국의 채권의 최대 매수국이 일본을 말합니다. 일본의 문제가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 자체가 지금 총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국채를 갖다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죠. 자,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으니까 국채 공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국채 공급이 많아진다는 말은 자,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채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자, 그것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많은 파장이 일으키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재정 자극책으로 인해서 장기의 일본의 채권 수익률 자체가 급등하면서 10년 만기 금리가 1.78%, 40년 만기 금리가 3.7%에 달하고 있죠. 한 40년 만기 금리가 40년짜리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30년보다 더 긴 거.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21조 3천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일본의 상황 자체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높이고 있고 투자 간의 경쟁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겠죠. 자, 잠재로 봤을 때 자,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모습상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일본의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도 낮추긴 낮춰야 되는데 지금 낮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낮출 때 엔켈이 청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있는 것이 현재 일본을 갖다 계속해서 자금을 찍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엔캐리 청산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러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상당 규모의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연재로 본다면은 1조 1,9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나서 결론적으로 국채를 다 털어버리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국제 시장이 불안한데 그럴 때는 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은 시장 자체는 또 망가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같이 연관되고 있는 것이 일본 시장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사나이 다카이치 내각이 공격적인 재정의 자극 노력으로 인해서 일본의 정부 채권의 장기 수익률이 급등하고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죠. 자, 요런 모습이 언제 모습하고 비슷했냐 이렇게 했을 때 2022년도 9월과 10월 사이에 있었던 영국에서 발생한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때도 트러스 총리 정부가 여자분이죠. 제안한 재정 지원 없는 감세안을 둘러싼 신뢰 위기가 그렇게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금리가 뛰었고 파운드화는 급격하게 떨어졌죠. 자, 그런 것들에 지금 이제 유동성의 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지금 모습에서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또 항목에 갑자기 일단은 국채를 던지지 않을까. 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모습 속에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을 갖다 1대1 비율로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상황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일본의 정책 방향 그리고 그 영향이 더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가장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낮추는 요인 중에 일부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의 통화정책 입안자들의 논평을 통해서 외국의 부채 가치 증가로 인해서 좀 약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본이 너무 많이 부채를 가지고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를 또 인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또 이번 주 초에 일본에서 20년 만기 국채 입자리 부진했던 그 자체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일단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국채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국채 가격이 뛰니까 저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즉 말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 이렇게 전반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국가에 따라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일본인들은 저축을 갖다 해외로 수출하기보다는 국내에 보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본인들은 미국 국채, 그다음 미국의 주식을 매수해 왔는데 만약에 그들의 자금을 갖다가 국내에 보관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율이 높으니까 미국의 시장은 매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보험사가 연기금을 포함해서 미국의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등 해외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면서 저축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9월 기준에서는 1조 1,900달러 정도의 약간 못 미치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도 계속해서 매달 증가되고 있고 12월에는 약 1조 600억 달러를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이런 자금들이 지금 이제 일본 시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정말해서 엔캐리 청산은 아니겠지만 그런 청산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조금은 휘청거릴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젠슨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번에 일단 쿼터 분기 실적이 좀 크래시가 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젠슨왕이 말하고 있기를 시장 자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 젠슨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젠슨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지구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의 작업 자체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젠슨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트럼프 팀이 내부적으로 엔비디아에 지금 현재 H200 칩을 갖다가 중국에 판매할 계획에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은 또 엔비디아 일단 추가 상승이 여러 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구글의 지금 이제 AI 인프라 책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에게 회사가 이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컴퓨터 용량을 2배로 늘려야 된다. 다음에는 1000배, 4년에서 5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이제 컴퓨터 용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물론 지금 구글도 TPU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AI 붐은 일어나고 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야 아무래도 시장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일단 내려오는 폭이 있죠. 자, 여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요 고점, 그 다음에 요 저점이 있죠. 자, 요거에 관계되는 라인대, 그것이 75,000, 74,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일단 그 정도까지 내려왔죠. 한 8만 정도 찍었으니까. 8만에서 그까지 내려오는 폭을 본다면은 적어도 일단 뭐 몇 퍼센트는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한 6% 더 내려오면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바닥을 향해서 거의 다 내려온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걸 갖다 74,000을 깨고 완전히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은 하락세는 이제 다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일단은 하락이 나온다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하락세는 일단 멈추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비트코인 하락세가 멈춘다는 말은 아무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바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이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일부의 하락은 조금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그나마 일단 지금 이제 6,500대 있죠. 그걸 직전 저점대 6,600대 요거는 일단 지켜줬다는 겁니다. 직전 저점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노란 선 있죠. 100일선, 21선, 11선 다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올라가려면 조금은 시간 걸린다.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갔는데 아직까지는 좀 하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제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일단 조정받는다. 그렇게 보셔야지.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5일선이 약간 꺾이면서 지금 10월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10월선은 아직까지는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것이 밸류에이션하고 똑같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일단 지지가 되면서 지수가 먼저입니다. 지수 분석한 후에 일단 개별 종목으로 가시는 것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될 때 200일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이 확인된다면 다시금 반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웰스파고에서 이야기했던 내년 1월이나 아니면 2월, 3월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시간은 조금은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의 추세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주가가 고점과 고점이 3번 정도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추세 자체가 일단 지금 이제 하락의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추세가 아직까지 변환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직전 저점에 또 라인 때는 지켜는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반등은 되지 않았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이 20 미만에 와 있다. 지금 과매도에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일단 상승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 나가려면 이렇게 하락된 추세를 갖다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웰스파고라든지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200일선이 계속해서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관찰해야 된다. 즉 말해서 25,000대 이런 데가 지켜낼지, 자,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못 지켜낸다 했을 때는 직전 저점이 또 라인대 이쪽에서 23,000대, 24,000 약간 깨졌을 때, 자, 고를 때 우리가 봐야 된다. 자, 만약에 그것까지 좀 더 깨진다면 그 밑에까지 봐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23,000대 막 그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일단 하락세는 많이 깊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이 10%가 넘어간다. 자, 그렇게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어도 지금 이제 23,500대 그걸 이제는 한선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 밸류에이션 조정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러셀 한번 보시면 러셀은 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빠졌던 폭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자체가 적어도 한 9% 정도 빠졌고, 그 다음 다시금 반등이 되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S&P 500 같은 거는 뭐 그 정도 안 빠졌죠. S&P 500은 고점 대비해서 빠졌던 폭이 지금 이제 5%, 여기는 9% 정도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좀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빠져서 좀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일선 정확하게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장기 추세는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추세는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하락되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은 지금 이제 방심했을 때는 안 되고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두려워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반락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 갖다가 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다른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 러셀이 10%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일단 30% 아니면은 40%가 내려갔다는 거겠죠. 자,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지금 가만히 나눠야 되지 완전히 털고 다시금 우리가 잡는다 그렇게 하긴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는데 다음 장이 있다는 겁니다.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다음 장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내년에 2월, 3월, 4월 자, 그 장이 다시금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이자만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털어버리고 장 자체가 끝났다 이렇게 울분을 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서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털고 여기서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들고 가시면서 아직까지 좀 힘들겠지만은 들고 가는 방향, 즉 관망의 자세가 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두 개 차트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왼쪽에 있는 것은 엔비디아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저점 대비해서 얼마만큼 일단은 장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가까지 본다면 105% 정도 상승을 했고, 자, 반면 여기 구글 있죠. 자, 구글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오늘 종가까지 보게 되면은 이 정도 상승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상승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까지니까 적어도 한 110% 정도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 더 구글이 더 많이 상승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세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좀 많이 내려온 거고, 자, 여기는 여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이 조금 더 힘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정 받고 있는데 얘는 조정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훨씬 더 힘이 조금 더 강한 상태로서 가고 있는 것이 구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더라도 지금 좀 구글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